자, 이번에는 11번, 12번 문항 살펴보겠습니다. 고려가요 동동 작품이 실려 있고요. 11번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역부터 볼게요. 덕을한 곤배에 받잡고, 즉 덕은 뒤에다가 받치고, 복을한, 즉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다가 받치오니, 그러니까 덕과 복을 누군가에게 바친다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 덕이여 복이라 하날. 자, 덕이라고 하고 복이라고 하는 것을 바치러 오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기역 부분은 뒤에 동동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이거는 우리 민요가 궁중음악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첨가된 내용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자, 보면 기역 후대 궁중연악으로 쓰이면서, 그러니까 뭔가 연애나 뭔가 기쁜 날 부르는 노래로 쓰이면서 궁중의 의식 절차를 갖추기 위해, 왜 그래서 연애나 좋은 일이 있을 때 항상 앞에 왕이 앉아 있을 거기 때문에 덕, 복이라고 하는 걸 우리 조상, 선조들에게, 지금까지 왕에게, 그리고 지금 앞에 있는 우리 왕에게 바칩니다. 모두 바치러 오세요. 이런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 맞는 설명이죠. 자, 니은 후렴구 아의 동동다리입니다. 그래서 후렴구로 동동은 북소리를 본뜬 을성어로 보는 의견이 일반적이다. 얘는 굉장히 쉬운 선택지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악기 소리를 본뜬 걸로 본다. 악기 소리의 을성어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황화꽃이 안에 드니 세셔 감안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해석을 해보면 9월이죠. 아이고. 자, 해석을 해보면 황화, 그러니까 노란색 국화꽃이라고 했습니다. 황화꽃이 안에 드니, 즉 집 안에 피었으니 세셔 감안하여라. 그러니까 정말 고요하구나. 내가 있는 그 초가집 집 안이 굉장히 고요하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디귿 고요한 초가집 안에 홀로 핀 황화. 여기까지 맞는 설명이에요. 근데 이 황화는 화자와 동병상련을 느끼는 대상으로 화자의 외로움을 달래준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 9월 부분을 보면요. 9월 9일에는 약이라고 해서 국화꽃을 이제 막 전에다가 부쳐 먹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중앙절이라고 했습니다. 9월 9일이. 그런데 약이라고 해서 황화꽃을 먹는데, 그래서 그 황화꽃이 폈어요, 집에. 그런데 이거를 같이 먹을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초가집 안이 고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힘이 없는 적막함을 표현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힘이 없는 적막함. 자, 그러면 오히려 지금 약이라고 먹는 황화꽃이 피었는데 이 황화꽃을 같이 먹을 힘이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 황화꽃은 화자의 외로움, 쓸쓸함 이런 거를 더 부각시키는, 더 이제 극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황화가 화자의 외로움을 달래준다? 잘못된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동명상련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그래서 동병상련, 그래서 같은 병을 앓는 그런 병자끼리 가엾게 여긴다. 서로가 서로를 불쌍하게 여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동정하고 서로 돕는 거를 동병상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자성어는 여러분 진짜 기본적인 사자성어니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4번 리을입니다. 그래서 뭐 독수공방의 외로움을 노래한 부분이래요. 자, 리을 여기 나오네요. 11월에 봉당 자리에 한삼 두퍼 누워. 그래서 봉당이라고 하는 자리, 그래서 봉당은 안방과 건너방 사이에 있는 마루, 요 부분을 봉당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홀적삼, 그러니까 되게 얇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요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은 슬프구나 라고 해서 본인의 어떤 감정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거든요. 슬픈 일이로구나. 고운 일, 그러니까 고운 이,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임을 놔두고 스시옴 널셔라고 했습니다. 스시옴이 각자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다는 살다란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각자 떨어져서 지내는구나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독수공방의 외로움, 노래한 부분 맞죠? 그리고 화자의 정서 직접적으로 드러납니다. 슬프다고 했죠. 자, 5번 미음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미음, 내가 이제 깎은 이렇게 젓가락, 그 분디나무로 깎은 젓가락 같다라고 하면서 미음 부분을 보면 님이 앞에, 즉 임 앞에, 여기서 임은 사랑하는 임이겠죠. 임 앞에다가 들어 어리노니, 그러니까 내가 임 앞에다가 이 젓가락을 들어서 가지런히 놓았는데, 그런데 엉뚱하게도 손이 가재다 물어옵니다. 그래서 손님, 즉 또 다른 사람이 이 젓가락을 가져다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임과의 사랑을 이렇게 사랑을 하고 싶었지만 엉뚱한 손님이 젓가락을 가지고 갔다. 이 부분을 통해서 뜻하지 않은 인물에게 시집을 가게 되는, 그러니까 혼인을 맺게 되는 화자의 기구한 운명이 드러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동동은 임과 인연을 맺지 못했다.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논수령인데요. 이거는 선생님이 여러분 등교했을 때 채점 기준 설명해주고 논수령도 이제 다 확인을 했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아마 이 문제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이거 보면서 선생님 욕한 학생들도 많을 것 같아요. 자, 볼게요. 밑줄 친 시어 중 가와 그 기능이 가장 유사한 것. 그럼 일단 가의 기능이 뭔지부터 파악을 해야겠죠. 자, 그럼 가가 뭔지 살펴보죠. 자, 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자, 곡골이새. 요게 가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봐볼게요. 4월에 아니니저 오실셔 꽃꼬리새요. 그래서 4월을 잊지 않고 왔대요. 누가? 꽃꼬리새가. 그래서 꽃꼬리새는 꾀꼬리 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는 4월이 되니까 잊지 않고 돌아왔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무슴따 녹사님은 낸야를 니꼬신겨. 무슴따. 자, 무슨 일로 녹사님은, 그래서 녹사라고 하는 거는 벼슬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임의 신분을 알 수 있는 임이 녹사구나 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무슨 일로 녹사님은 옛 나를, 즉 옛 나를 니꼬신겨, 나를 잊고 계시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요. 지금 녹사님과 꽃꼬리새가 어떻죠? 대조됩니다. 즉 녹사님, 내가 사랑하는 님은 오지 않는데 이 꾀꼬리새는 자기가 돌아와야 할 때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온 꾀꼬리새를 보면서 화자가 왜 우리 임은 오지 않지? 본인의 외로움이 더욱더 고조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꾀꼬리새입니다. 그래서 이 꾀꼬리새는 화자의 외로움을 더 고조시키는, 그리고 요 녹사님이랑 대조를 이루죠. 즉 화자가 처한 상황과 반대되는 대상이 바로 꾀꼬리새입니다. 자, 이게 가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가와 그 기능이 유사한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자, 1번입니다. 1번은 만전춘별사 라고 하는 이것도 또 다른 고려가요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분을 선생님이 가지고 온 건데,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경경고침상에 어느 잠이 오리오. 이제 첫 부분부터 이제 여러분들 멘붕이었을 거예요. 자, 보면 일단 여러분들이 그나마 추론할 수 있는 단어는 요거예요. 침상에 드시지요. 침상. 이게 뭐죠?
이게 잠잘 때 우리가 침상, 잠자리에 드는 거를 침상이라고 하잖아요. 자, 일단 보면 경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경경하다, 경경이 마음에서 뭔가 사라지지 않고 염려가 되는 그런 상태거든요. 뭔가 마음에 근심이 많아서 염려가 생기는. 그 다음에 고침상입니다. 고가 외로울 고자거든요. 그래서 경경 고침상이라고 하는 건 마음에 근심이 많아서 이렇게 뭔가 근심에 쌓인 외로운 뭔가 침상, 베갯머리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뭔가 근심이 많아서 외로운 그런 잠자리를 의미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어느 잠이 오리요. 즉 내가 요거죠. 어찌 잠이 오겠느냐. 즉 잠이 오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 서창을 열어하니 도하이 바라두다. 자, 서창 요거는 여러분 알잖아요. 서쪽에 있는 창,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창을 열어뒀더니 도화가 발하였대요. 이때의 화는 여러분 꽃화자잖아요. 근데 도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요거는 고전 문학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복숭아꽃을 의미합니다. 복숭아꽃. 그래서 복숭아꽃이 발하였대요. 즉 피었대요. 그래서 지금 요 상황, 지금 화자는 뭔가 외롭고 근심이 많아서 잠이 안 오는데 그래서 잠이 안 와서 창문을 이렇게 열었더니 복숭아꽃이 지금 피어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 도화는, 즉 도화, 복숭아꽃은 시름이 없어. 여러분 이것만 봐도 지금 화자랑 대조되잖아요. 화자는 지금 근심이 많아서 잠을 못 자고 있는데 도화는 시름이 없대요. 그래서 소춘풍 하는다. 소춘풍 이때의 소가 미소할 때 소자고요. 춘풍은 우리 다른 작품에서도 배웠었어요. 춘풍 봄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복숭아는 근심이 없어서 봄바람에 웃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도화는 지금 화자와 대조되는 상황인 거죠. 화자의 처지와 대조됩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외롭고 너무 근심이 많아서 잠이 안 오는데 나와는 다르게 복숭아꽃은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화자의 뭔가 외로움, 근심 이런 게 더 심화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었어요. 자, 그래서 요거 조금만 더 1번 다루는 김에 표현 방식을 살짝 찾아보면요.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화가 꽃이 시름이 없어서 웃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도화라고 하는 사람이 아닌 생물을 사람처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의인법이고요. 뭐 소추풍한다 2번 반복된 거 맞고요. 자, 그 다음에 2, 3, 4, 5번도 한번 살펴볼게요. 2번은 정읍사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이거는 작자 미상으로 나와 있기는 한데 어느 한 행상인, 그러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장사를 하는 그런 행상인의 아내가 쓴 걸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읍사라고 하는 노래 중에서 선생님이 진짜 일부분만 발췌한 건데 이 정읍사는 지금까지 내려오는 여러 작품들 중에 유일한 백제 가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한번 봐볼게요. 자, 달아, 이번엔 달입니다. 높이곰 도드샤. 그러니까 달한테 달님 높이 돋으세요. 높이 떠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기야, 요거는 약간 흥을 돋구는 그런 여음이거든요. 조음구. 얘는 생략할게요. 머리곰 비치옷이라. 아마 여기에서 머리를 비추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텐데 얘는 멀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달한테 달아 너 높이 떠서 멀리 환하게 비춰주세요 라고 지금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요것도 여음구니까 뺄게요. 여기 부분은. 그래서 지금 이 2번은요. 달한테 부탁하는, 길을 밝혀줄 것을 기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제 행상을 나간 남편이 무사히 집에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달에게 높이 떠서 멀리 환하게 비춰줘서 우리 남편이 무사히 집에 올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원하는 노래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달은 화자가 뭔가 소망을 이야기하는, 기원하는 대상이고요. 뭔가 이게 초월적인 존재라고 볼 수 있죠. 자연물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3번입니다. 3번은 이색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조예요. 자, 볼게요. 백설이 잦아진 고래 구름이 머흐레라. 즉 백설, 흰 눈입니다. 그래서 흰 눈이 잦아졌대요. 즉 없어졌대요. 뭔가 계절이 바뀌면서 흰 눈이 녹아서 사라진 것 같아요. 어디에? 고래, 즉 골짜기에. 그래서 눈이 녹아서 없어진 골짜기에 구름이 머흐레라. 그래서 구름입니다. 구름이 너무 많이 꼈대요. 험하대요. 자, 그 다음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는고. 즉 지금 매화라고 하는 지금 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매화는요, 이 꽃은 굉장히 추울 때에도 한겨울에도 꽃을 피운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도 꽃을 피우는 식물이어서 전통적으로 이 매화를 지조, 절개의 상징으로 많이 쓰였거든요. 왜 우리 눈 속에서도 푸른 빛을 띠지 않는 뭐 대나무, 요것도 뭔가 지조, 절개의 대상으로 많이 쓰였고요. 그 다음에 앞부분에서 잠깐 봤던, 여기가 아니구나. 뒤에도 나올 거예요. 낙낙장송이라고 해서 그 자연물도 뭐 지조, 절개 이런 걸 뜻하는 자연물이거든요. 자, 어쨌든 매화는 지조, 절개의 상징입니다. 그러면서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어 있는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석양에 홀로 서 있어. 즉 석양, 지는 해를 보면서 홀로 서 있어서 갈 곳 몰라 하노라. 즉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갈 곳을 몰라 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면요. 지금 이색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색이라고 하는 분은 고려의 충신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보면 석양, 지는 해예요. 그러면 이거는 시대적인 배경을 고려하면 석양은 뭘 의미하죠? 저 고려 왕조가 이제 기울어 가는, 해가 지는 것처럼 이제 왕조가 이제 스르륵 하고 사라지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석양은 고려 왕조가 기울어 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봐볼게요. 이제 상징하는 게 있거든요. 백설이 잦아진 고래, 구름이 너무 험하대요. 그러면 보세요. 백설이 사라지고 나서 구름이 험하대요. 그러면 이거 시대적인 배경을 고려하면 백설은 고려의 충신이겠죠. 백설은 고려의 충신. 즉 고려의 충신이 이제 고려가 이제 망해가고 있으니까 이 충신들이 이제 점점 사라지고, 그렇게 해서 사라진 이 골짜기에 구름이 험하대요. 이때의 구름은 바로 뭐 조선을 건국하려고 하는 신흥 세력을 말하겠죠. 그냥 조선 건국 세력 이렇게만 쓸게요. 즉 그러면서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이 매화 충신들, 매화 어느 곳에 피었냐라고 하면서 고려가 망해가는 이런 상황에서 갈 곳 몰라 하노라, 너무 이제 안타까움, 고뇌 이런 걸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매화는 여기에서 화자의 어떤 처지와 대조되는 게 아니라 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지조, 절개를 상징하는 시어이기 때문에 오답입니다. 자, 그 다음 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간밤에 우던 여흘 슬피 울어 지내여다. 자, 이제 해석을 해볼게요. 간밤에, 지난 밤에 우던 여흘, 뭔진 모르겠지만 슬피 지내다, 뭔가 지금 슬픈 상황이에요. 얘 해석을 해보면 간밤에 울면서 흐르는 여흘이 여울물이거든요. 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난밤에 울면서 흐르던 여울물이 슬프게 울면서 지내여다, 지나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왜 슬프지? 지금 보면 얘는 감정이입의 대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진짜 여울물이 슬퍼서 울면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뭔가 화자의 마음이 슬프기 때문에 그 물소리가 울음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이제야 생각하니 내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님이 울어 보내도다. 즉 이미 울어서 보내는 소리인 것 같대요. 그럼 뭔지 모르겠지만 이미 지금 슬프게 울고 있다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 저 물이 거슬이 흐르고저 나도 울어내니라. 자, 저 물이 흐르고저, 저 물이 거슬러서 흘러가도록 하고 싶다. 근데 이거는 뭔가 자연의 어떤 순리에 역행하는 거죠. 물이 거슬러 올라갈 순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흘러가도록 하고 싶대요. 그러면서 나도 울어내리라. 즉 나도 울어서 내 마음을 저 물이 거슬러 흘러서 임에게 전달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뭔가 슬픈 상황, 그리고 이 물이라고 하는 것도 화자가 뭔가 슬픔을 담고 있는 그런 대상이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작품의 시대적인 배경을 알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원호라고 하는 요 분은요, 단종을 모셨던 신하거든요. 이제 역사적인 내용이 조금 나오는데, 우리 단종이 세조에 의해서 이제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고 이제 왕위를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단종이 이제 유배를 가게 돼요. 영월로. 그래서 이 원호라고 하는 요 분이 생육신의 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단종이 유배가 되자 그 유배된 영월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물가 근처에서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단종이 이제 죽으니까 돌아가시니까 그 후로는 고향에 내려가서 이제 집 밖에도 나오지 않고 두문불출했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 실제로 요 분이 단종이 유배간 영월의 물가에서 지금 살았다는 거죠. 단종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 슬피 흘러서 내려오는 그 물소리를 들으면서 이때의 임은 그러면 단종을 상징하는 거겠죠. 의미하는 거겠죠. 아, 나의 임금님, 나의 단종이 지금 슬퍼서 울고 있어서 저 물소리가 저렇게 들리는 거구나. 나도 저 물에다가 내 슬픈 마음을 담아서 거꾸로 흐르게 해서 알리고 싶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작품 설명은 했고 5번으로 넘어갈게요. 정과정이라고 하는 요것도 고려가요 중에 하나인데요. 정서라고 하는 분이 썼습니다. 자, 볼게요. 내 님을 그리와 운이 나니, 지금 정서 나왔어요. 임을 그리워해서 울면서 지낸대요. 그랬더니 산 접동새 난 이스타요이다. 산에 있는 접동새하고 나하고 이스타요이다. 이게 비슷하다란 뜻이거든요. 그럼 이것만 봐도 정답 아니죠. 산 접동새는 나하고 지금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대조가 아니라. 그래서 얘는 오답입니다. 자, 그러면서 뒷부분 볼게요. 왜 비슷하냐? 보니까 아니시며 거칠을 쓴달 아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얘는 배경 지식이 조금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정서라고 하는 분이 그러니까 뭔가 영모죄로 기양을 가요. 그런데 이때의 왕이 의종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정서에게 너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너 잠깐만 귀양 가 있으면 내가 조금 상황이 괜찮아지면 너 내가 다시 부를게 라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믿고 이 정서라고 하는 분이 귀양을 간 거죠. 그런데 기다려도 의종에게서 소식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뭔가 억울함, 나의 결백 이런 걸 호소하면서 이 노래를 지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시며, 즉 나 아니다. 그러니까 왕 주변에서 나를 이렇게 뭔가 참소하고 나를 약간 비난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그 말들 나는 정말 아니다. 옳지 않다. 라고 하면서 거칠으신 달, 이게 거짓이란 뜻이거든요. 거짓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잔월효성, 요게 잔월효성이라고 하는 뜻이요. 뭔가 새벽달, 그러니까 잔월이 새벽달이거든요. 그 다음에 효성은 샛별이에요. 그러니까 달과 별,
뭔가 하늘에 있는 그런 천지신명, 초월적인 존재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내가 죄가 없다는 거를, 내가 거짓이 아니라는 걸 잔월효성은 알 거래요. 그래서 다시 해석할게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나를 침소하는 말 아니다. 그거 전부 다 거짓이다. 근데 이 거짓이라는 걸 잔월요성이 알 거다라고 하면서 내 결백을 이 하늘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보면 일단 산 접동새하고 본인하고 비슷하다고 했거든요. 둘 다 이게 뭔가 울고 있다 이런 면에서. 그래서 정답은 5번도 아닙니다. 그래서 최종 정답 1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동동과 관련된 문항 11번, 12번 살펴봤습니다. 자, 13번부터는 다시 영상을 끊고 넘어갈게요.